말소리가 안 들려서요. 마이크가 아마 안 켜지신 것 같아요. 오디오가 안 켜지신 것 같아요. 지금 마이크. 네. 들리나요, 교수님? 네네, 잘 들립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뭐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할까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뭐 어떤 아, 수업을 네. 하게 됐는지 그런 거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구미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고, 대구교육대학교 16학번 졸업생입니다. 컴퓨터 아, 교육과 전공은 아니고요. 네. 실과교육과 전공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또 AI가 트렌드다 보니까는 음. AI 쪽으로 많이 조금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뭐 제가 했던 과제 중에서 제일 조금 노력을 많이 했지만 이해하는데도 좀 시간도 오래 걸리고 했던 과제였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이게 아마 이 과목을 선택할 때 다들 아마 그러셨겠지만 이 타이틀이 좀 애매하거든요. AI 음,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컨설팅 이런 어떻게 보면 교사분들께서는 흔히 접하기가 좀 힘든 말도 구성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기도 하고 사실 이 각각 AI 플랫폼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실은 감을 잡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음, 다른 그 과목들에 비해서는 직관성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어려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수업을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그래도 이번 학기에 아주 생소한 분야이긴 하지만 뭔가 좀 감을 좀 잡았다라는 느낌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좀 감사합니다. 어렵다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큰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런 방식으로 가끔씩 뵙고 인사 나누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이야기 공부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점검하고 또 제 관점에서 또 바라보는 어떤 주제에 음, 따른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 서로가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그 과제 하셨던 내용을 좀 공유를 해주시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시고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 네, 주십시오.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네, 제가 했던 거를 지금 공유 드리면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공부하실 때 많이 좀 어려우셨죠? 이 내용들이 워낙 좀, 아, 네, 이게 저도 분산학습이라는 거를 음, 좀 처음 듣고 했는데, 네, 그 서두에 그냥 분산학습은 원격 교육과도 같다, 네, 약간 맞습니다. 비슷하다, 요런 말이 있어갖고, 네,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을 조금 잡았었어. 네. 이러닝 아니면은 이러닝 플랫폼 LMS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을 분산 학습 플랫폼 보통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지금 혹시 공유가 됐는데 네, 보이실까요?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설명 주시면 될 잠시만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사를 한 거는 이 디스트리뷰티드 러닝, 그러니까 분산학습에 대해서 이 분산학습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발전을 해왔고, 이게 현재의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저도 분산학습이라는 말을 맨 먼저 제가 과제를 부여받았을 때 인터넷에 치니까 무슨 뭐 GPU, CPU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런 걸 네. 조사하라는 말씀이신가 했는데 다행히도 그런 건 아니었고 네. 저희가 이제 좀 학습 플랫폼 그다음에 뭐 저희가 대우교대에서도 쓰는 LMS나 그런 원격 교육에 관련된 거를 조사하는 거였어서 음, 제가 이렇게 분산 학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분산학습의 발전 배경으로는 지난 30년간의 급격한 어떤 정보통신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저는 사실 그 세대가 아니지만은 옛날에 삐삐도 있었고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음, 그다음에 피처폰, 뭐 어떤 모바일 폰,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이런 디지털 기기들이 소수들만 갖는 디지털 기기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1인 1 모바일 기기를 갖다 보니까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대중화된 디지털 기기도 분산학습의 발전이 배경이 된 요인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시공간 제약 없이 교육의 접근성이 향상이 됐고 얼마 전에 발병했던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못 나가니까 학교 교육 현장에 못 나가고 교육 현장에 못 나가니까는 이제 뭐 클래스팅, 그다음에 줌 강의, 그다음에 LMS 강의 이런 플랫폼이나 어떤 이런 학습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좀 분산 학습이 많이 발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느꼈을 때도 요런 어떤 질병, 그러니까 이런 질병 같은 것들이 창궐하기 전에랑 후랑은 저희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그런 분산 학습 또는 원격 교육에 관련된 그런 기술을 쓰는 그런 정도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질병의 발병이 이런 분산학습의 발전을 조금 더 앞당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보신, 번째로 네. 잠깐 끊고 네, 갈까요? 여기서 좀 할 이야기가 좀 있, 네네네. 네. 우선은 이제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산 학습의 어떤 배경 자체가 이런 디지털 통신 환경들이 급격하게 발전되면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떤 기술적인 환경들이 개인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것들을 교육 쪽에 어떤 방식이든지 연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일어났던 것이 일단 가장 근본적인 배경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혹시 이제 제가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90년도, 95년도에 첫 사회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때가 우리나라에 인터넷이 막 보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98년 네. 정도부터 하나로 텔레콤에서 ADSL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아파트, 이제 큰 도시 위주로 들어가면서 각 가정에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2000년도 넘어오면서 뭐 우리가 큰 어떤 변화들을 맞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들이 그때 인터넷 네. 통신을 통해서 이제 활발하게 그 인기를 끌게 되고 또 하나는 어른들은 게임보다는 주식 투자에 열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들이 또 붐이 생겼죠. 뭐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뭐 음악, 뭐 영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교육 분야까지 이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됐고, 한 20년 정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우여곡절을 이제 겪으면서 지금 2000년도쯤 와서 코로나 상황을 맞게 되는데, 이제 그동안 쌓여 있던 것들이 그때 한꺼번에 폭발하는 뭐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것 음,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이러닝 관련돼서 주목은 받지는 못했지만, 네, 이런 분산 환경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토대들이 20년 정도 동안 굉장히 크게 쌓여왔던 거고요. 그것이 코로나를 맞아서 실제적인 어떤 그 의미로 실생활에서 피부에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런 분산 학습과 관련된 어떤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될 것 같아요. 분산 학습의 네.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로 분산학습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산학습은 이제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격 교육과 비슷한 것이고 웹 기반 교육이나 온라인 학습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저희가 분산 학습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과거의 분산 학습보다 현재로 딱 넘어왔을 때 음, 최근의 분산 학습은 모바일 학습, VR, AR을 통한 교육, 그 다음에 음, 컴퓨터를 이용한 어떤 자기주도적 학습까지 그 의미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학습을 시간에 따른 진화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서술한 학자들이 있었는데요. 음, 그 중에서 이 니파워라고 하는 학자분은 이 원격 교육의 세대를 구분을 했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음, 첫 번째는 일단 통신교육, 자, 두 번째는 멀티미디어를 제공하고요. 뭐 카세트나 뭐 TV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음. 어, 제가 봤을 때 이 두 번째 세대에서는 뭐 막 스마트폰까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으로
네, 세 번째로는 정보 및 통신 기술의 세대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제3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아, 이거를 보고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혹시 맞습니다. 예.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는 켈빈, 아마 세 번째 물결에 살고 예. 있는 것 같아요. 켈빈 토플러라고 하시는 분이 이제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을 쓰고 이게 한동안 한국에서 꽤 인기가 많았었어요. 제가 어릴 때도 이 책이 집에서 굴러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게 꽤 오래된 책이고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뭐 방송통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낮은 단계에 있을 때였는데도 이제 그런 그 것들을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걸 예견하신 분들이 어떤 계셨던 거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 통신 교육은 뭘 이야기하냐면 보통 그 혹시 예전 할아버지나 이제 그 삼촌 정도의 세대에서 그 방송통신대학교 교육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세대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그때 라디오로 했거든요. 라디오 아,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TV 방송 같은 것들인데 그때는 이제 TV 방송도 사실은 송출이 어려운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라디오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라디오를 딱 어떤 채널에 맞춰서 시간으로 나눠서 그때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걸 듣고 이제 과제 제출 같은 거 우편 통신을 통해서 제출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그리고 또 음, 비슷한 예로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혹시 제가 다른 그 인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 LMS 분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호주에 우리가 아웃백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네. 예, 고기 먹는 걸로 아웃백 브랜드로 많이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호주의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근데 거기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 그 음, 자체인데, 거기서 교육들을 받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교육받는 방식들이 다 그 그 라디오 이런 것도 안 돼서 어떻게 했냐면 위성으로 들었어요. 위성 라디오라고 해서 이제 새틀라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동신교육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 이후에 방통대가 또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부터 미디어를 집으로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썼던 게 카세트 테이프 혹은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들이었던 거죠. 그게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이제 TV 채널까지 확보가 되고 이제 우리가 케이블 TV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방송통신대학교 채널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본격적인 TV 송출도 이제 일어났고 그게 이제 멀티미디어 교육의 어떤 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보 통신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비로소 지금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 세 개를 나눠서 각각 그 구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시대별로 뭐 분산학습의 발전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980년대부터 조금 의미 있는 분산학습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해서 저는 이제 1980년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시작하겠습니다. 1980년대는 개인용 컴퓨터의 등장, 그리고 조금 더 보급화가 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개인용 컴퓨터를 교수 학습 도구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물론 이때 살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이때 썼던 컴퓨터는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완전 그 뚱뚱한 그 컴퓨터가 있고 그 모니터 밑에 본체가 달리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거보다 그런 더 컴퓨터가 그거보다 더 더 오래됐나요? 예, 더 오래됐습니다. 제가 아, 이제 네. 고등학교 더 시절 오래된 걸로 네. 예, 제가 88학번일 때 그때 막 애플 이제 16비트가 보급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삼성이나 아, 뭐 대우 이런 데서 현대 이런 데서 만드는 그 테이프 꽂아서 하는 그런 또 그 컴퓨터가 있었어요. 이제 16비트 음, 컴퓨터였는데 그런 것들이 보급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교육용으로 쓰다기보다는 아 이게 컴퓨터야라는 걸 그냥 전시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네. 우리 한국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외국은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래.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택이 됐고, 니퍼가 말한 이제 세 번째 세대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항상 뭐 조선시대나 그런 걸 보면 서당에서 글을 읽고 문자를 읽고 하는 이런 텍스트 기반의 책구렁이에서
컴퓨터 기반의 학습으로 대전환이 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기반 학습이라는 거는 이제 요 시기 때 처음 개념이 나온 것 같은데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해서 제가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시로는 일리노이 대학의 뭐 플라토 프로젝트,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뭐 사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지금 화면을 준비를 했는데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게 이제 플라토의 컴퓨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 70년대, 60년대 나온 컴퓨터예요. 일종의 이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초기 중에서도 극초기에 개발되어 있는 컴퓨터인데, 그러니까 대충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터치가 되는 건 아닌데, 이제 터치를 마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이 플라토라고 하는 컴퓨터 시스템을 만든 사람이 처음부터 교육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음, 이게 컴퓨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땐 계산기였지 않습니까? 근데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컴퓨터라고 했었던 건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사에 가면, 나사에서 네, 이제 우주선을 쏘게 되면 그 복잡한 그 계산들을 해야 되는, 해서 실제로 그게 맞춰서 그 미사일을 쏘곤 했는데 그때 그 수리 계산 이 수학적인 계산만 했던 사람들을 컴퓨터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 아, 여자분들이 주로 모여서 이제 흑인 여자들이 그 영화로도 나오지 않았나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때 그 그죠? 네, 나왔던 네. 그분들을 컴퓨터라고 했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기계화돼서 전자 컴퓨터화된 것들은 이전에 개념적인 것들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최초로 만들어진 것이 플라토라고 하는 컴퓨터고요. 이때 설계된 개념은 뭐냐면 그때 우리가 아는 뭐 OS, 뭐 윈도우나 뭐 아니면 맥처럼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요. 딱 한 가지 목적. 그러니까 학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계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기계를 가지고 정말 수업에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연구한 것이 이제 일리노이에서 지금 연구를 했던 그 과제이고 이제 그 우리의 컴퓨터가 시작됐던 그 시점에 우리가 뭐 지금 교육은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컴퓨터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질 정도로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플라토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 나올 때 플라트가 조금 더 다뤄질 수도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들은 나중에 한 번 더 연구를 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네, 돌아갈까요? 네. 네. 네, 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서 컴퓨터 보조 학습 교사의 탄생을 이런 두 가지 프로젝트들이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시대 초기 지능형 튜터 시스템들이라고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 지능형 튜터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컴퓨터 기반 학습이랑 좀 뭐가 조금 다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었던 그 컴퓨터 기반 학습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어떤 특정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컴퓨터였다면 이제 지능형 튜터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아예 이 컴퓨터 자체가 디자인되고 설계될 때 그 학습을 목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만든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플라토만 음, 하더라도 그렇게 어떤 어, 그 목표 자체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수학이나 물리라든지 아니면 뭐 영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수용할 수 있을 만큼의 확장성이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 뒤에 나온 세대들은 초기의 어떤 모델이긴 했지만
어떤 튜터링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인터랙션이 가능한 거죠. 제가 어떤 yes를 했을 때의 반응과 no를 했을 때의 반응, 그리고 정답을 맞췄을 때의 반응과 그 오답을 했을 때의 반응들을 달리해서 그 컴퓨터가 그에 맞춰서 다른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까지 포함된 걸 지능형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음, 네. 하고 뭐 이렇게 지능형 튜터 네. 시스템들이 뭐 핵심은 여러 네, 잠깐만 제가 교인 설명을 하면 그 네, 내용도 지금 조금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 컴퓨터 지원 교사라고 하면은 어떤 내용을 그냥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뭐 그런 개념에 가깝다라고 했다면 실제로 이런 지능형 개인 교습 시스템 같은 것들을 이제 쓰고 나면 학습 효과가 더 컸다라는 것이 이제 이분들이 밝혀낸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0.76 표준 편차의 효과가 크기만큼 높은 학습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실제로 통계적이긴 하겠지만 그 학습 효과가 더 커졌다라는 것들을 밝혀낸 거니까요. 결국에는 이 초기에 어쨌든 교육들이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들이 지- 조금 조금씩 진화를 거듭하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튜터링 개념으로 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 초기 지능형 튜터 시스템들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조금 여기에 조금 녹아 있는 것 네, 같아요. 문제 맞습니다. 해결 단계를 안내하고 힌트를 제공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예스랑 노를 입력했을 때 반응도 다르고 음, 교사와 유사한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런 지능형 튜터 시스템들이 컴퓨터 보조 학습 교사보다 더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 보조학습 교사와 초기 지능형 튜터 시스템이 학습에 미친 효과는 뭐 성과도 향상시키고 문제 해결 시간을 뭐 3분의 2로 뭐 단축을 시키고 이런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해서 이 미국 기술평가국의 링킹 포 러닝이라는 보고서에는 원격 학습이 기존의 교육을 재구성하고 전통적이고 물리적인 공간,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990년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990년대에 들어가서는 시대적 배경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개인용 컴퓨터가 더 80년대보다 더 많이 보급이 됐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술이 한층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쓰는 거긴 하지만 월드와이드 웹의 이제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이런 디스트리뷰티드 러닝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말에는 이미 미국 대학의 60%가 웹 기반의 강의를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러닝의 부상 및 확산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음. 그다음에 적응형 하이퍼 미디어와 2세대 ITF 탐구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금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우선 제가 90년대로 조금 빨리 넘어간 것 같아서 좀 이야기할 게 조금 더 있거든요. 80년대에서 네네, 90년대 넘어갈 때까지 조금 더 보고 일단 90년대 네. 이야기를 할게요. 그 혹시 선생님은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한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을 주로 어떤 방식으로 주로 쓰고 계시나요? 저는 아니면 제 얘기를 네, 해주던가 네. 아니면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미디어를 좀 보여주고 여기에 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뭐가 보여요? 뭐 음, 이런 방법을 제일 많이 미디어를 쓰는 거를 제일 많이 쓰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시키는 그런 방식을 주로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어떻게 교육받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교육을 이제 받았으니까.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미디어라는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냥 오로지 음, 책, 칠판, 그리고 이제 하나가 몽둥이가 있었죠. 네. 음, 그러니까 그때는 굉장히 상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학생들한테 동기부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그 구구셈을 외울 때 기억이 나는 건데 네. 선생님이 구구셈을 1단부터 9단까지 외우지 못하면 집에 못 가겠어요. 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어떤 초등학교 때 그런 어떤 약간의 강압적인 그런 환경에서 학습자들을 억지로 공부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사실 그 당시에는
뭐 우리가 선생님들이 사범대학교 나온 선생님도 별로 없었던 시절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군대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던 시절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뭐 미디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과 관련돼 있는 뭐 기술이 전혀 없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가장 유효했을 것 같아요. 근데 80년대는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90년도 넘어가다 보면 90년도와 80년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컴퓨팅 환경에 대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80년대만 하더라도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되기 힘들었는데 90년대부터는 가정에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이 엄청난 물건이 개인화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80년대도 보급은 됐지만 이건 학교에 있었고 전시만 되어 있었고 수업용에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화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차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차이가 어떤 그러면 그 교육 분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가름하는 것이 80년대와 90년대라는 걸로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약간 네, 교육적인 틀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 교육학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잖아요. 네. 네. 행동주의 하면 딱 떠오르시는 분이 누구죠? 행동주의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런데 뭐 피아제 이런 사람도 있었던 그 것 같고. 사람들은 또 뒤에 이제 네, 나오는 구성주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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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네. 이제 나오는 사람, 행동주의, 네, 네. 인지주의 스키너라고 그런 건 기억나, 잘,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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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너 기억나시죠? 스키너가 지 네, 실험하는 뭐 그런 것들. 그게 전형적인 어떤 우리가 뭐 파블로프의 개도 마찬가지인데 파블로프 우리가 뭐 그러니까 침 흘릴 때 우리가 뭐 그 주는 어떤 그런 행동 유발 관련돼 있는 것도 그렇지만 스키너는 확실하게 이게 지 실험을 통해서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 동기부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먹이를 줄 때 뭐 소리에 반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확실히 증명이 되는 그런 개념으로 스키너가 과학적인 증명을 했죠. 근데 그 개념으로 80년대까지는 교육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굉장히 단순하게 봤던 거예요. 마치 이제 스키너가 우리 인간이 쥐 실험을 하듯이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안 되면 때리고 아니면 상 주고 음, 이런 개념으로 아주 단순하게 교육을 바라보던 시대가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80년대까지.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우만 하더라도 민주화가 덜 돼 있는 상태이고 개인의 어떤 자유보다는 국가의 어떤 뭐 어떤 전체주의가 훨씬 더 사회들을 지배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런 어떤 행동주의적인 교육관들이 아주 보편화됐던 시절이라면 이제 90년대는 80년대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을죠. 군사정부가 이제 없어지고 90년대 되면 실제로 이 대중민주주의 시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네, 정보기술 쪽도 같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음,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는 거죠. 학생들이 저항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사범대 출신들이 학교에 대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범대에서 교육을 잘 받았던 선생님들이 학교로 오면서 기존의 교육관보다 훨씬 더 그 머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교육을 이제 하게 되니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교육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90년대하고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뭘 고민하냐면 이때부터는 인지주의라는 걸 고민합니다. 혹시 음. 인지주의는 기억하십니까? 인지주의도 이 졸업한 지 조금 돼갖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네네. 인지주의는 어떻게 하면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줄 것인가라는 것들을 컴퓨터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상벌만 주는 개념이 아니라, 아, 이걸 어떤 식으로 구조화 시켜야지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더라. 그리고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어떤 전략 같은 걸 이제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죠. 학생들이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켜야 되는데 학습이라는 건 그 전환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수 설계적인 고민들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지주의적인 어떤 개념이고 그게 또 컴퓨터의 환경하고도 좀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백그라운드들을 좀 이해한 상태에서 90년대를 바라보면 조금 이해가 좀 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질문했었던 거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아,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거는 음, 90년대에서 적응형 하이퍼 미디어와 음. 2세대 ITS 탐구의 시작에 대해서 그냥 예,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갖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적응형은 뭘까요? 우선은 적응형이란 말 자체를 먼저 정의를 한번 해보죠. 적응형 네. 제가 생각하기로는 뭐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약간 적응하는 음, 약간 음, 일률적이지 않고 음. 거기에 맞게 하는 약간 적응형 약간 요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어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 어댑티브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이라는 거는 뭘까요?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할까요? 상황. 누구의 상황이죠? 뭐 네. 어떤 문제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제 여러 하면 가지 이야기로 이걸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학습자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음, 학습자라는 건 선생님이 지금 한 반에 몇 분 정도 있으시죠? 보통 수업할 저희 때. 반은 좀 많아갖고 28명 지금 있습니다. 28이 많은 거예요? 예, 요즘에는 많은 겁니다. 아, 요즘에는 그렇습니까? 제가 있을 때 네, 60명이 요즘에는 넘어가지고. 많은 겁니다. 아무튼 28명이면은 그 학생들이 편차가 좀 있죠. 어떤 친구들은 빠르게 하고 뭐 선행학습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뭐 가르쳐도 제대로 못 따라오는 친구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뭐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그런 경우, 그렇게 편차가 심한 경우에. 편차가 저희도 좀 사실 좀 심한 거긴 한데 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 같은 거 가르칠 때 음, 잘하는 애들은 보통 보면 이미 선행학습을 한 학기 이상 땡긴 경우가 음, 많아갖고 음, 음, 걔들은 조금만 이렇게 톡 쳐주면은 자기가 음. 알아서 착착하고 채점까지 다 하고 틀린 것까지 다 고치고 나 뭐 틀렸지까지 되는데 네. 피드백까지 다 되는데 못하는 애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나머지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대도 계속 관련돼서 노래 같은 것도 좀 외우게 하고 구구단송도 부르게 하고 계속 저는 반복 학습 음. 을 좀 시키는 사람이어서 저는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적용력 학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각각의 동기부여 방식을 쓰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튜터링이라고 하는 개념인 거죠. 보통 튜터는 가르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지도한다는 그런 개념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 네, 친구들이 만약에 조금 좀 빠른 친구다라고 하면 뭐 아주 가벼운 터치만 하더라도 충분히 이 친구가 알아서 가는데 조금 느린 친구들은 이제 자극을 좀 더 크게 주거나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줘야지 이 친구들이 그나마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학습자의 편차에 따라서 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게 다르죠. 그걸 어댑티브라고 하는 겁니다. 음, 적응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personalized라고도 하거든요. 개인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댑티브나 personalized라는 표현 자체를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댑티브라는 건 철저하게 학습자 중심으로 쓰는 말이라고 그냥 보시면 되죠. 그러면 하이퍼 미디어는 뭐죠? 하이퍼 미디어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 네, 네. 약간 다수의 약간 멀티미디어, 예를 들어서 음성, 음, 음, 어떤 뭐 영상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의 음, 그물망이로 되어서 음. 적절한 상황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하이퍼 미디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그 일상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하이퍼미디어는 지금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웹 환경에 보이는 컨텐츠들이 다 하이퍼미디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우리 LMS도 그렇지만 뭐 링크를 해서 줌으로 넘어오잖아요. 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유튜브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게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그 컨텐츠 자체라기보다는 그 컨텐츠를 넘어가기 위한 경로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이퍼미디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 개념 자체를 하이퍼미디어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미디어 자체들이 하나의 망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굳이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에 그 미디어가 있지 않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 있는 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형 하이퍼미디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유튜브예요.
음. 유튜브에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평소에 많이 보는 컨텐츠를 막 추천을 해주잖아요,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것처럼 교육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ITS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ITS. 이게 이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의 약자이거든요.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인데 이게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그 튜터 개념하고 개념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내용이 그 지능형이라는 표현이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네. 네, 지능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지능형 튜터라는 말이 항상 따라오는데 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히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튜터, 마치 가정교사가 내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적합한 교육들을 필요에 따라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어, 그 어떤 도움을 주는 그런 개념이 보통 튜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의 교육들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ITS라는 건. 혹시 예전에 우리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되게 유명한 그 인물 중에 하나가 헬렌 켈러라고 있었는데 혹시 선생님 아시나요? 아, 네. 알고만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소리도 못 듣고 말도 제대로 못, 네. 말은 제대로 말은 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고 청각장애 이제 그리고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나중에 굉장히 훌륭하신 뭐 그런 분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선생님 한 분이 계셨잖아요. 애니 설리반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교과서에 나. 네. 네, 애니 설리반이라고 이분도 같이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 헬렌 켈러라고 하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친구한테 이제 가르치고 지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눈물겨운 그런 뭐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도 이 친구가 어떤 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튜터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튜터링이라고 하는 개념을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한테 제공할 수 있는 사회면 제일 좋은 사회겠죠.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헬렌 켈러가 무지 가난하고 만약에 헬렌 켈러가 뭐 빈민굴에 살았다면 애니 슬리반 같은 사람이 사실 도움을 주기는 어려웠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회를 만드는 거는 사실은 쉽지가 않겠죠. 모든 사람이 그런 개별적인 어떤 완벽한 그런 튜터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이 되려면은 그거는 뭐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대신 뭐가 나왔죠?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음. 기술이 나왔고 통신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ITS가 그런 애니 슬리반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적응형 하이퍼미디어 ITS 이런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해가 네. 됩니다. 넘어가시죠. 좀 오래 이야기를 네. 했네요. 아닙니다. 네. 하고 해서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게 녹아 있는 것 같은데 네. 컴퓨터를 이용해서 점점 학생 개인에 맞춤된 학습 시스템이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 90년대 관련해서 설명 조금 더 하고 넘어가 주시나요? 네. 지금 제가 이제 그 90년대 이야기와 80년대 좀 걸쳐 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좀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그 80년대 나왔던 그 80년대 내용에 잠깐 스치듯이 나온 말이 이제 아까 스키너도 나왔었어요. 이제 그 내용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스키너 모델이라는 게 잠깐 나오고 그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 몇 가지 인물들이 좀 나와요. 인지주의란 말도 나오고 그리고 뭐 스웰러라고 하는 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론적인 이야기도 잠깐 나오고 그 뒤에 나오는 분이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이 부분 읽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은 나는데 네. 아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여기에는 지금 없어서 그 부분 한번 지적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잠깐 그 강의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좀 넘어가고 일단 그 내용을 좀 보고 갈게요. 네. 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저는 교육학자가 아닙니다.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겉핥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신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뒤로 진행하다 보면 구성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그 구성주의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아마 그 중간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강의 혹시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역량들이 지금 더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지식 중심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전달하긴 하는데, 실제로 사회에 나와서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뭐 역량 그리고 캐릭터 이런 것들을 더 가치 있게 평가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지금 대기업에서는 연수 같은 프로그램들을 없애고 대부분 다 OJT 방식으로 이제 이 훈련 체계들을 지금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우리가 구성주의와 객관주의, 뭐 우리가 이제 객관주의라고 하는 말 자체는 따로 있지는 않지만 구성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객관주의라는 표현을 보통 쓰는데, 그 지식이 고정돼 있고 절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객관주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1이니까 2라고 외워 아니면 이해를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구성주의 개념에서는 사람의 경험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1 플러스 1이 구성주의 입장에서 보면 뭐 2가 되는 게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개인의 어떤 경험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게 토끼로 보일 수도 있고 오리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그 사물을 보고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교육도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잠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년대 이후에 교육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80년대는 단순했었어요. 80년대까지는 애들을 교육시키는 건 아주 단순했었어요. 너 그렇게 놀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어? 문제가 될 거야라는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너 공부 잘하면 서울대 가서 되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라는 말. 이런 식의 어떤 자극을 주거나, 혹은 이제 아까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상부를 확실하게 구분해서 주는 이런 방식들이 주로 쓰였던 거죠. 그래서 행동주의 개념으로, 이게 이제 스키너가 이야기했던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어떤 자극을 주고 상부를 정확하게 주면 학습 효과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 80년대가 되면서 90년대가 되면서 바뀌고 있는 것이 인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보면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넘어갈 때 그 어떤 스레드홀드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통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피아노를 배울 때 혼자서 열심히 치지만 나중에 어떤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한 단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된 훈련과 코칭이 있어야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혼자서는 잘 못 넘어가죠. 천재적인 사람들 빼놓고. 이제 그거를 선생님들이 보통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개념화 시킨 것이 인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수 설계적인 관점에서 도와주는 그 개념 자체가 인지주의를 바탕으로 한 거라면, 이제 구성주의는 그보다 훨씬 더 그 좀 더 철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개인과 경험에 따라서 참 진리를 받아들이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가르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식 전달보다는 경험 중심적으로 가르칩니다. 너 이거 한번 해봐.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이렇게 가르친다고 했을 때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볼펜 하나를 주고 이거 시장 가서 한번 팔아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시장에서 느끼는 것이 그냥 경제학 이론이 되는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 세 가지들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삐아제, 비고스키 같은 분들이 이제 나오죠. 이제 교육학에서 아마 스치듯이 보셨던 분들일 텐데. 예.
삐아제는 보통 이제 구성주의라고 이야기하고 비고츠키 같은 사람들은 사회적 구성주의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존 듀이 같은 사람은 이걸 바탕으로 미국의 실제적인 어떤 교육 체계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의 그 교육 체계는 약간의 그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굉장히 좀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실용주의 접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론보다는 뭔가 실정적인 거, 에세이라든지 그리고 토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들이 존두의적인 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합쳐서 이제 그 학교에 보급되기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삐아제, 뭐 비고츠키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이제 막 하기 시작하고 여기에 보면 구성주의 안에서도 인지적인 구성주의, 뭐 사회적 구성력이 나오는데 인지적 구성주의가 삐아제 같은 사람 그리고 사회적 구성주의 비고츠키 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학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전제로 했을 때 인지적인 구성주의를 고민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회적인 어떤 요인이 더 크다라고 보는 사람이 비고츠키였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지적 구성주의는 이제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통해서 인간들은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야 된다. 요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문화적이나 사회적 요건은 크게 고려 대상이 아니고 대신 교수가 학생의 어떤 발달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개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체계들을 제공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회적 구성주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사회적 요소에 관심이 더 많고 인지적 발달보다는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사회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 사회 활동을 통해서 내면화하는 과정 자체를 학습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건적 발달 영역이라는 뭐 보통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학습자가 어느 단계에서 딱 멈춰요. 더 이상 가지 못하고. 근데 그 단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적절하게 교사나 튜터의 어떤 개입이 들어가면 그 단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 거기 멈춰 있는 그 단계를 건적 발달 영역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개념들을 실제로 이제 어떤 학습에 실제로 많이 적용을 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성주의,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의 구성주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산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뭔가 좀 기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네. 미디어라든지 뭐 정보통신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바탕에는 이런 교육학적인 그 고민들이 바탕에 돼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이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네, 음. 알겠습니다. 네, 해서 90년대 설명이 네. 끝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대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의 시대적 배경은 브로드밴드가 확산하고 이제 드디어 2000년 제가 알기로는 이 스마트폰이 나온 게 제가 초등학생 5학년 때였으니까는 그때 아이폰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폰이 나왔고 와 이게 뭐지 했는데 아이폰이 어쨌든 네. 2008년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그 시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네.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스마트폰이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이런 유튜브 같은 스트리밍 비디오 서비스, 그다음에 이북 리더기, 그다음에 소셜 미디어의 부상이 되면서 이렇게 2000년대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부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인터넷이 연결되는 어떤 모바일 폰이 확산이 되면서 모바일 학습이 이제 점점 더 일반인들에게 수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 전 세계 나라들 속에서 모바일 학습은 일상화가 되고 특히나 이런 음, 교육적인 백그라운드가 부족한 음, 개발도상국 국가에서는 교육 사각지대에 조금 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는 자율학습 콘텐츠 학습의 맥락화를 강조를 하고 전통적인 온라인 학습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 동반 성장하는데 이게 교재를 보니까 뭐 LMS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는 LMS의 잘 종류입니다. 모르겠는데, 네. 아, 네. 네네. LMS가 이렇게 인기를 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이제 무크랑 이런 OER의 성장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 OER은 교사, 교육자 및
학습자에게 학습자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런 선진국보다는 개발도상국에 조금 더 이렇게 제공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능형 교수 시스템이랑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학습 시스템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제가 요거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 게 음. 제가 이제 한창 요거 교대 입시 준비할 때 플립드 러닝에 관련된 책들을 되게 많이 봤었는데 요거 그때 하면서 느낀 거꾸로 게 교실이라 그랬죠? 네. 네네네. 음. 이게 근데 요런 지능형 교수 시스템,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요게 좀 궁금합니다. 아, 네. 이게 지금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게 어디부터 이야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씩 하나씩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80년대는 컴퓨터가 이제 등장만 했잖아요. 그리고 90년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가정에 보급이 되기 시작했죠. 근데 인터넷이 연결돼 있지는 않았어요. 9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2000년대, 그러니까 1900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이제 그 초고속망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구축을 하는 나라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가 그냥 단순히 컴퓨터가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2000년대 초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브래드밴드 확산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2000년도 중반까지는 좀 개념적으로 좀 낯선 개념이었는데 아이폰이 등장한 2008년부터 스마트폰 세대가 열립니다. 그때부터 앱스토어라고 하는 개념이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기 시작하죠.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그 어디 들어가니까 그냥 다운로드 되고 돈 주고 살 수도 있네 개념으로 음, 바뀌게 되죠. 이제 그 개념에서 유튜브라는 것이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것 자체는 애플리케이션이 무한정 사용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준 거라고 하면 이게 유튜브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컨텐츠라는 것들이 또 무한정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누군가는 이걸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겠구나. UCC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데 유저 크리에이티브 컨텐츠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자기가 컨텐츠를 아무것도 아니지만 올려서 컨텐츠를 만드는 주체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때 사람들이 자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거 두 가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누구나 앱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고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교육 쪽에서도 똑같은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전자책 뭐 이런 것들은 떻게 보면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소셜 미디어는 컨텐츠가 이제 공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사람들과 연결돼서 컨텐츠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고 다양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부터 확인되기 시작한 거죠. 요거 조금 더 지나면 나중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SNS는 조금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우선 좀 끊고 갈게요. 그 위쪽으로 잠깐 네. 커서를 좀 올려주시겠어요? 위쪽에 가면 무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크하고 OER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대충? 무크는 음. 제 저번 학기 때 요거에 대해서 살짝 조금 배워봤던 게 아, 있는 것 그래요? 같은데, 네네네. 그런 대학교 같은 데서 무료 강의를 네네. 이렇게 배포하는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고, 맞습니다. OER은 뭐 설명만 보지 정확하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OER하고 무크하고 잠깐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무크도 마찬가지로 오픈 돼 있는 온라인 컨텐츠라고 코스웍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무크는 매시브라는 말이 들어가죠. 매시브 온라인 오픈 코스웍입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가 아니라 코스웍이거든요. 그리고 OER은 뭐냐면 오픈 에듀케이셔널 리소스예요. 그러니까 이 개념의 차이가 뭐냐면 OER이 먼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 누구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대학에서 무슨 고민을 했냐면 내가 만든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강의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찍어서 이걸 꼭 이 전공을 듣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좀 보면 좋겠어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온 초청 연사 이런 사람들이 강의를 이제 녹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그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웹사이트를 만든 것이 OER입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이제 이 OER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었죠. 왜냐하면 뭐 비전공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전공 과목들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경우에 이걸 이제 청강을 하지 않더라도 강의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사회적으로 파를 주려면 이걸 대중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누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다니지 않더라도 대학에 있는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일반 대중들이 있을 거잖아요. 인도에 있는 아주 척박한 지역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는 친구가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MIT에 있는 강의라든지 하버드에 있는 강의를 듣고 싶지만 못 듣잖아요. 누군가는 그런 상상을 했던 거예요,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인도에 있는 척박한 지역에 사는 친구라 하더라도 내가 하버드에 MIT에 있는 교수님이 AI에 대한 뭔가 강의를 하고 할 때 그거를 내가 듣고 싶어라고 했을 때 그 플랫폼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결과가 무크입니다. 그래서 무크는 그래서 하버드하고 MIT가 합작을 해서 그 한 학교에 있는 컨텐츠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대중적인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서 이거를 아무나 들을 수 있게 공개를 한 것이 바로 무크의 시작입니다. 이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2008년 정도에 이제 시작이 돼서 12년부터 이게 이야기되기 시작했는데 무크는 어쨌든 시작이 OER과 무크는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 예, 이런 컨텐츠에 대한 어떤 다양한 생산들이 가능해지면서 만들어진 그런 교육 플랫폼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LMS와 무크와 OER의 차이는 뭘까요? 제가 느끼는 거로는 음, LMS는 교수자랑 음, 학습자가 음,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음, 무쿠나 OER은 아마 음. 단방향이 아닐까라고 아, 생각이 예. 듭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그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근데 그게 그게 이제 의도는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LMS는 기본적으로 태생 자체가 폐쇄형이에요. 내 수업을 듣는 음.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LMS에 다른 학과 학생들 못 들어오잖아요. 음, 그죠? 그러니까 딱 네. 우리가 수업 듣는 이 과정에서 디지털화 할 수 있는 부분만 디지털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LMS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여기는 학습 활동이 더 중요해졌죠. 그래서 뭐 과제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화상회의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한 기능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무크나 OER 같은 거는 컨텐츠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오픈이에요. 폐쇄적이 아니라 훨씬 더 공개적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너무 중간중간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조금 속도를 좀 더 낼게요.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플리트 러닝 한 가지만 이야기 좀 할게요. 이게 거꾸로 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 질문 내용의 핵심이었는데 이것이 왜 인공지능과 지능형 교수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질문으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플립드 러닝의 개념은 뭐냐면 교실을 뒤집는 거죠. 교실을 뒤집다라는 뜻의 핵심은 뭐냐면 선생님이 그동안 가장 크게 하셨던 역할이 지식 전달이잖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그동안 교실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건데 선생님은 이제부터 그거 하지 마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지식 전달은 더 잘하니까 유튜브로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선생님보다 더 잘하는 강의를 하시는 분한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는 그 강의를 듣고 교실에 오면 선생님이 뭘 해야 되냐면 질문 답변을 하고 과제를 체크하고 개인화해서 이 친구가 무엇을 이해했는지 무엇을 이해 못했는지를 확인하고 개별 수업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야 되겠을까요?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그 학생을 네. 조금 더 이해를 잘 하려면 그동안에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학습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학습이라는 것이 그냥 이 친구가 내가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한 것보다 이 친구가 그동안 LMS를 통해서
학습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게 데이터로 남아 있으면 이 친구가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선생님보다 훨씬 더 잘 관찰하고 이해를 할 거잖아요. 그 도움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생들한테 교실에서는 정말 눈에 페이스 투 페이스로 이 친구들 눈을 보고 이 친구가 무슨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걸 도와주라는 뜻인 거죠. 애니 슬리반이 헬렌 켈러한테 했던 것처럼 하라는 거죠. 그래서 플립드 러닝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물론 이건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죠.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플립드 러닝이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네, 처음 알았습니다. 이거 맨날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네, 하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그래서, 넘어갈까요? 그 뒤에 보면 가상학습, 가상안경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좀 네, 우리가 메타버스라든지 요즘 아바타 뭐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데서 하면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네, 만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으로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넘어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는 이런 연구나 어떤 실험 그런 것들 할 때 증거의 엄격성을 높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 테스트 사용을 권장하고 에세이 사용을 권장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아지는 학습 데이터는 교육 데이터 마이닝과 학습 분석을 촉진했다고 합니다. 혹시 2000년대 관련해서 설명 더 해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앞에서 좀 급하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설명들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플립드 러닝이라는 개념들, 그 뒤에 지금 2010년대를 책에는 안 나오는데 왜 이걸 했을까요? 혹시 이거를 따로 책에 공부하셨나요? 아, 책에 뒤에 저는 책에 나오는 있는 거죠. 거를 아, 네네. 네, 네네.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잠깐만요. 제가 지금 헷갈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플립드 러닝을 추구했던 가장 그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를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혹시 칸 아카데미라고 선생님 혹시 기억하실까요? 교재에서 본 기억은 네. 납니다. 이게 칸 아카데미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텐츠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네. 초중고에 걸쳐서 가장 유명한 웹사이트 교육 서비스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혹시 이 아카데미를 설립한 살만 칸에 대한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직 못 들으셨죠? 설립자에 네. 대한 이야기는 처음 듣습니다, 네. 교수님. 잠깐만 좀 살만 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냐 이게 네. 이제 플립드 러닝을 이해하고 그 뒤에 이어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 살만 칸은 원래 증권 애널리시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육 분야에서 일하셨던 분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증권 애널리시스트로 이제 증권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카가 인도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가족 중심적이다 보니까 조카가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는 거죠, 삼촌이. 이 친구가 수학을 너무 못했나 봐요, 조카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집에 가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도를 해주다가 그게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 친구가 살만 칸이라는 분이 자기가 직접 그 교과서를 보면서 하나하나 컨텐츠들을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 아이패드 같은 걸 가지고 얼굴이 보여지지 않고 그냥 화면만 보여진 상태에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카한테만 도움이 됐던 게 아니라 조카한테는 무지무지 도움이 됐고요, 당연히.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니까 조카하고 관련 없는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추천이 되고 하니까 여기에 너무 많은 인기가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인기들을 어떻게 할까 감당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처음에는 고민하다가 이제 이 친구가 살만 칸이라는 분이 정권 애널리스트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자기가 직접 앞으로는 이 일을만 해야겠어라고 설립한 것이 칸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냥 수학 컨텐츠만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자기가 잘하는 뭐 과학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다 걸쳐서 이 컨텐츠를 이제 만들기 시작해요. 워낙 똑똑하신 분인 거죠, 원래부터. 근데 이런 활동들이 점차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누가 주목을 했냐면 빌 게이츠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퇴직 후에 운영하는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이라고 하는 재단에서 칸 아카데미에 거금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제 칸 아카데미가 활동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가장 큰 교육 서비스가 됩니다. 이 무료입니다. 완전히 무료고 이 안에 들어가면 미국 교과서 혹은 제3의 국가의 그 교과서에 맞는 그 모든 커리큘럼과 관련돼 있는 컨텐츠가 굉장히 잘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친구들도 이런 걸 보면서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최근에는 칸 아카데미에 다시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게 이제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이제 이것들이 점차 이제 영향력들이 점차 사회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어떤 그 결과가 나타나면 혹시 그 챗GPT라는 건 아시죠? 아,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챗GPT는 이제 워낙 이제 요즘에 유명하니까 챗GPT를 만든 그 회사가 오픈 AI라는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챗GPT가 그 3.5라고 하는 버전을 낼 때 이걸 사회적인 여파가 워낙 클 것 같아서 이걸 오픈하기 전에 이 살만칸 칸 아카데미 설립한 사람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 교육 쪽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연구 좀 해줘. 라고 해서 본격적인 이제 AI로 활용한 이제 서비스들이 이제 그때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하고 실제로 그 칸 아카데미에서 혁혁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거와 관련된 책도 있고 나중에 이제 나중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영향력이 꽤 큰 서비스가 칸 아카데미인데 이 칸 아카데미가 추구하는 게 정확하게 플립드 러닝입니다. 왜 어떤 의미냐면 선생님들은 앞으로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 그냥 학생들한테 수업 전에 칸 아카데미에 있는 컨텐츠를 보고 오라고 대신 과제를 주는 거고요. 학교 와서는 선생님들하고 인터랙티브한 그 상호작용 관련된 수업들만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아예 진행하라고 추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플립드 러닝이 굉장히 유명해진 게 됐고 플립드 러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칸 아카데미를 통해서 활발하게 공유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로 이제 설명이 나온 겁니다. 2010년대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2010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2010년대는 시대적 배경이 다음과 같은데요. 음성인식 기술의 발전, 스마트폰의 보편화, 뭐 SNS 대중화, 그다음에 알고리즘이랑 아까 말씀드렸던 무크가 좀 더 발전을 했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의 고도화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큰 게 아닌가. 요거 2번, 5번이 좀 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무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던 것 같더라고요. 네, X 무크, 뭐 C 무크 그런 게 있는 것 같았는데, 네. 뭐 X 무크의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 기술의 발전은 요 사물 인터넷 IoT의 발전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혹시 무크가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X 무크, C 무크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좀 어려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무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 2012년도에 이덱스라고 하는 거 코세라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거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크라고 하면 딱 두 서비스가 항상 이야기됩니다. 이덱스라고 하는 서비스하고 코세라라고 하는 서비스인데 코세라는 얼마 전에 나스닥에 상장도 됐어요. 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회적 영향이 큰 곳인데 무크를 자꾸 쓰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무크는 아까 대중적으로 대학 강의를 만들어서 한 학기 정도 뭐 아니면 마이크로 러닝으로 해서 뭐 한두 달 정도의 강의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근데 이덱스하고 코세라의 차이는 뭐냐면 코세라는 처음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돈을 받았어요. 근데 돈을 어떻게 받냐면 강의를 들을 때는 공짜예요. 근데 수료증을 받으려고 하면 강의를 듣고 수료증을 받을 때 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음. 수료증이라는 건 뭘까요? 인증이잖아요. 사회적 인정. 왜 이게 중요했냐면 예를 들어서 구글에 제가 입사를 하려고 해요. 선생님이 구글에 입사를 하려고 해요. 그럼 경력 증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장 좋은 경력 증명은 대학이죠. 근데 미국에서는 대학 졸업장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코세라나 이덱스에서 수료 요청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도에 있는 아까도 가난한 친구가 난 구글로 입사를 하려고 큰 꿈을 꾸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대학 졸업장은 없지만 나는 내가 이 정도 내용을 알고 있어라는 건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죠. 하나는 내가 이론 학습을 충분히 듣고 실습을 충분히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작품을 만들었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대학 졸업장이 없으니까 이런 코세라나 이덱스에서 받은 수료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료증이 실제로 대학이 그러니까 사업의 진로를 결정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포트폴리오죠. 나는 이러이러한 사이트를 만들어 봤고 이러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해봤어. 라고 이제 증명을 하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인터뷰를 하고 통과되면 입사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회가 바뀐 거죠.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 졸업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에 목숨을 걸죠. 그렇지만 미국 사회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무크를 통해서 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근데 통계를 내보니까 어떤 굉장히 그 유명한 과정이 있어서 거기는 100만 명이 수업을 들었단 말이죠. 100만 명이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에서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99만 명이라는 겁니다. 중간에 수업 듣다가 어려워서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픈형이기 때문에 수업 관리를 안 해요. 이 친구가 잘 들었나 안 들었는지 이런 걸 관리를 아예 안 해요. 그냥 그건 개인이 알아서 하라고 만들어진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들이 그 고민하기 쉽니다. 아, 이 무크라고 하는 플랫폼은 뭔가 굉장히 좋은 개념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성과를, 그러니까 학습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엑스무크하고 시무크입니다. 뭐 엑스무크는 지금 딱 어떤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기는 좀 어렵긴 한데 일종의 그 어떤 폐쇄형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는 어떤 욕이 들어오는 이상 언제까지 과제를 무조건 제출해야 돼. 라는 식의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거나 약간은 그런 폐쇄적인 어떤 우리 LM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념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조금 더 그 단순한, 그러니까 사람들을 적게 모으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수업 관리를 해주는 개념의 무크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C무크는 뭐냐면 커뮤니티를 좀 더 활성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사회적인 어떤 소셜 활동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연계시켜서 하는 건데 개념적으로는 사실은 이걸 두 개를 이해하냐 못하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음, 무크가 파편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무크라는 플랫폼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아, 이 용도에 맞는 무크가 나오고 저 용도에 맞는 무크들이 나왔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알겠습니다. 예. 그 뒤에 보면 그 뒤에 보면 XAPI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까요? 요건 인터넷에 쳐보니까 조금 나오던데, 경험 API라고 음.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여기, Experience API 이렇게 표현하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런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음, 1980년대나 90년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어떤 원본적인 데이터가 많이 들어올 테니까는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표준화된 데이터로 바꾸는 음, 음, 기술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음, 음, 그래도 조금 약간 그러니까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가 좀 더 많아지니까는 음, 이렇게 음. 변화시키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비슷하게 접근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experience라는 표현이 왜 나오는지도 중요한데요. 왜 experience란 말이 나올까? 라는 것을 아까 혹시 구성주의 할 때 경험 중심이라고 아, 네. 하시죠. 그러니까 그 네. 경험 구성주의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음, 그러면 구성주의라는 말이 나올까? 아까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 전달이라는 걸 목표로 해서 수업을 할 때와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경험을 좀 더 많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은 완전히 다를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제학 이론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경제학 이론 그냥 책을 한번 읽어봐라고 하거나 그걸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것과 볼펜 한 자리를 주고 이 시장 가서 이걸 한번 팔아보라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식의 수업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뒤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뭐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뭐 이런 개념으로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구성주의 개념에 가까운 방식으로 점점 더 진화를 하게 돼요. 그게 왜냐하면 맞춤형 방식에도 훨씬 더 빠르게 접근이 가능한 방식의 구조이기도 하고 점점 더 사람들이 개별화되기 시작하고 자기만의 어떤 환경, 컴퓨터 환경 이런 것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제 교실에서만 수업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관찰하고 그걸 데이터화 시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수업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거는 우리가 이 학습자가 공부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라는 걸 진도율이라고 그냥 표현 한번 해볼게요. 진도율은 어떻게 판단하죠? 진도율은 근데 그냥 그거를 했나 안 했나 요걸로 판단하는 게 진도율 아닌가요? 학교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출석으로 보통 관리하잖아요. 음, 그죠? 출석부에 네. 그냥 친구가 학교에 왔나 안 왔나, 조퇴, 지각 뭐 이런 걸로만 판단을 하죠. 그게 이제 진도율하고 꼭 관계돼 있다기보다는 할 수는 없어요. 그게 그 친구가 얼만큼 이해했냐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여타 하나의 지표로 두고 있는 거죠. 데이터로. LMS에서는 어떻게 관리하죠? LMS에서는 그 전산으로 그렇죠. 출석이랑 그다음에 과제 같은 음, 걸로 확인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오늘 출석하셨잖아요. 이런 거 이제 데이터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나 제가 이제 과제를 이 영상을 나중에 녹화해서 올리잖아요. 그 비디오를 몇 분 봤다. 이걸 다 봤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지 아니면 중간에 멈췄는지 이런 걸 이제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진도율로 관리를 할 수 있죠. 음, 그리고 과제를 제출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일종의 이제 우리 성취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 성취도 개념으로 그걸 또 할 수 있죠. 근데 LMS까지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 환경, LMS 환경에서는 데이터를 모으기가 굉장히 편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집에 들어와서 이 친구가 예습 복습을 하고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보통 관리하는 어떤 방식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이 친구한테는 학습의 어떤 그 방법이고 그 친구가 학원에 가서 공부한다거나 집에서 공부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이 친구의 학습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를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그걸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XCIPI인데 이거는 군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혹시 그 내용에 보시면 ADL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기관 이름이 나오잖아요. 잠깐. 네. 예, 그게 이제 미국 국방성 산하에 있는 교육 관련돼 있는 기관인데 여기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분산 환경과 관련돼 있는 그 많은 연구를 하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더나이징 러닝이라고 하는 이 책도 ADL에서 출판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큰 관심이 있고 큰 영향력이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왜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 그 군사 훈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군대 혹시 다녀오셨나요? 네, 다녀와요. 네. 군대에 가면은 우리 훈련이라는 걸 받잖아요. 그러면 그 훈련을 여러 가지 형식으로 받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떻게 뭐라 제가 이제 용어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사격 훈련 아니면 뭐 화생방 훈련 뭐 이런 걸 받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유격 훈련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훈련을 쭉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디지털화 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음, 그거를 디지털화 시키면은 뭔가 우리가 헬멧 같은 거 쓰고 뭐 AR, VR 책 이런 안경도 쓰고 그리고 내 모션 캡처 같은 것들도 하고 뭐 이런 장비들이 센서들이 막 붙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가
목표물에 정확하게 조준을 했고, 정확하게 목표물에 사격을 했다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이제 가져올 거죠. 근데 이거는 LMS에서 그 우리가 다루고 있는 출석했냐 안 했냐보다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일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또 제가 포병이다 그러면 뭐 포병 안에서 뭐 이렇게 포를 장착하고 그걸 조준하고 명중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를 들어 시뮬레이션 환경으로 만든다고 치면 거기서 나오는 체계들 그 안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은 굉장히 복잡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아무런 표준 없이 그냥 데이터로만 관리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만든 것이 XAPI.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데이터들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데이터 표준을 XAPI라고 그냥 표현합니다. 그래서 experience라는 표현을 음, 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확대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유튜브에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 친구가 가외 활동을 통해서 뭔가 어, 그 학습 활동을 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들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이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XAPI라는 개념으로 모을 수 있다. 요 개념으로 만든 것이 X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습 환경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다 보니까는 이런 정보 처리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다수의 사람들에게 갈 때는 이렇게 이게 나누기 다수의 사람 이렇게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경우 이 비용의 몫이 점점 더 커지니까는 비용 과다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 네. 혹시 그 시간 괜찮으신가요?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시간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 조금 더 괜찮습니다, 아, 교수님. 네. 괜찮아요. 네. 네. 혹시 그 지금 스마트폰 뭐 쓰고 계시나요? 갤럭시 쓰시나요? 아이폰 쓰시나요? 아, 갤럭시 쓰고 있습니다, 아, 지금. 갤럭시에 그 삼성 클라우드 쓰잖아요. 아, 네네네. 거기 이제 혹시 돈 내고 계시나요? 사진 같은 거 업로드하면? 아, 그거 돈은 안 내고 저는 그 구글에 아, 있는 거 구글에 지금 네, 그냥 무료 버전 하고 있습니다. 무료 버전. 그게 데이터가 부족하면 우리가 클라우드를 돈 주고 사야 되잖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아이폰 쓰고 있는데 아이클라우드에 2테라 서비스를 우리 가족들이 같이 쓰고 있는데 매달 10,000원씩 내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데이터를 어딘가 음, 모으려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거는 환경의 복잡성과 관련 정보 처리 비용이라는 건 스토리지 비용, 네트워크 사용 비용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건데 이제 이렇게 복잡한 어떤 환경에서 교육들이 일어나면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들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 자원도 많이 필요한 거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결돼야 될 과제라는 겁니다.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화 시켜서 뭔가 공유 체계를 만들게 되면 이것들이 훨씬 더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뭐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 같지는 않아요. 교육에 직접적인 어떤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라는 것들은 결국엔 공교육 입장에서는 교육부에서 예산을 어떻게 여기다 쓸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고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자원들을 기존에 모으는 것 자체가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것 자체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2010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점점 더 고민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게 분산 환경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우리가 지금 연도별로 뭔가가 쭉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분산 환경이 네. 있고 그리고 분산 환경이 발생된 배경은 뭐고 80년대, 90년대, 2000년 초 그리고 2000년 10년도 넘어가면서 어떤 현상들이 생기고 분산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들이 어떤 개념들이 변화 발전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탕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그 철학적인 어떤 교육학 이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었다.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왜 우리가 구성주의라는 것으로 비교를 하느냐라는 건 결국엔 개별화 적응형 학습, 아까 어댑티브, 뭐 퍼스널라이즈드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썼지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구성주의라고는 학습 이론들을 바탕으로 플랫폼들이 설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큰 어떤 아주 단순한 구조에서 컴퓨팅 교육만 진행이 됐었지만 실제로 90년도 넘으면서 개별화된 컨텐츠들, 개별화된 컴퓨팅 환경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인터넷이 연결되면서 이제 완전하게 그 다양한 어떤 환경에서 인터넷이 연결돼 있는 상태에서 교육 환경들이 진행되면서 뭐 월드와이드 웹, 우리가 웹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에서 컨텐츠들이 이제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트리밍, 유튜브, 뭐 아이폰, 갤럭시 폰 이런 것들이 확산되면서 이제 완전히 개별화되어 있는 모바일 환경 뭐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교육 사각지대를 뭐 해결해 주는 역할도 했지만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교육의 어떤 그 환경들이 다양해지면서 이걸 관리하기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꽤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이 분산 환경, 우리가 이러닝, 인터넷, 뭐 인터넷 교육 이런 개념으로 시대별로 쭉 전환이 되면서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라는 걸 아주 그냥 수박 겉핥기를 한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플립드 러닝이라든지 무크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앱러닝 같은 그런 개념들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있는 뭐 그런 이야기, XAPI 뭐 이런 이야기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적인 개념적인 것들을 하나씩 좀 조금씩 다뤄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또 굉장히 깊은 이야기들이 또 있는데 이건 아마 다음에 뭔가 좀 이야기들이 더 진행이 되면 더 다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는 지금 본격적으로 그 분산 학습 교육과 관련된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제 다음 학생이 아마 이걸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이 내용을 다룰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어떤 분산 학습에 관련돼 있는 그 이론적인 어떤 배경 같은 것들을 아마 어, 조금 더 설명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번 주가 가장 재밌었던 내용 같아요. 음, 뒤쪽에 가면 좀 재미없거든요. 음, 그래서 하여튼 선생님 그 이거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자료가 워낙 잘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제가 수업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대신 좀 아쉬운 네. 거는 네, 좀 아쉬운 거는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 큰 내용들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다루고 싶었던 깊은 내용들이 중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구두로밖에 설명 못 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정리가 잘 해주셔서 어쨌든 제가 수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번 더 봐야 되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계획에 네. 따르면 아마 그 조금 뒤에 순서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건 녹화가 이제 되고 또 다른 학생들이 수업 교재로 또 쓸 거라서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교수님.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